달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연례선을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8%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어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 다소 섬뜩하고 또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망국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또 정작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 좀 내일 총선이 있습니다는 무슨 법 통과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좀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 통과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00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맞으면서 올해 76개국이 선거를 맡고 있는데요. 이 말들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그 뉴욕 증시에서는 오늘 그 말들이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많은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가 여부에 미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연일 그 말을 그 쏟아내죠. 그렇죠. 경제 측면에서는 뭐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는 올해 미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대공황론.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면 내년에는 그 루즈벨트식으로 트럼프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아마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된 망국론, 그렇죠. 극단적인 비관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외신에서 나온 것도 홍영석께서도 정리해 준 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실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디폴트 선을 제거했죠. 그렇죠. 미국판 악어 그래프 경고를 하면서 사실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 떨어지고 뭐 떨어지겠죠. 채권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담을 선언했다 해서 그 표현하는 게 섬뜩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을 홍영석께서 지적하셨더라고요. 반면에 그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월가의 황제라는 다이먼 회장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8%까지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4% 정도 되는데요. 이게 2배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채금리 8% 나오니까 더더구나 월가의 황제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craz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미쳤나 뜻인데요. 미국에서는 거친 표현들도 많이 나오네요. 네,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서작가 생각해서 아마 자막에는 무슨 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의 그 바이든과의 그 대통령 대결에서는 바이든 쪽에 이렇게 지원금을 줬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8%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미국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월가 추측들이 나온다. 대선과 결부돼서. 그래서 이러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마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뭐 비관론 그리고 망국론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증시는 정작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우리나라도 총선에 나가는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들과 누가 현명할까? 미국도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 경제 망국론, 미국 정부의 디폴트론 하는데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은 누가 현명할까? 한번 시청자분이 오늘 아침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망국론, 기요사키의 망국론, 그다음에 다이먼 회장의 8%, 그것도 이게 미국 경제의 디폴트 선언에 마찬가지인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마 참여자들은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졌던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현명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들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 미국 경제 실질적으로 봐라. 미국 경제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자, 미국의 CPI가 지금 그 3.5%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리퀴디 마켓이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예상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견실한 펀더멘탈이 아무리 당신네들이 트럼프 후보든 기요사키든 그다음에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떠들든 간에 지금 현상은 펀더멘탈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예.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비교적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는 오늘 혼재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견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지금 막 시작됐던 것이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그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미국도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이게 펀더멘탈의 견실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1분기 성장률도 이번 달 말에 속보치가 나옵니다는 지금 2.5%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 1.7%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클의 법칙상 2.5 빼기를 1.7 하면 0.8%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 갭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뭐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명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증시 참여자는 굳건히 미국 증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각종 비관론 그리고 망국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자체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경제 비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이 또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네, 트럼프 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통해서 말의 기법을 통해서 하면 80%가 이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대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1월 15일서부터 쏟아내는 말을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부정적 말이 많을까 긍정적 말이 많을까 할 때 부정적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잘 맞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 제가 풍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트럼프에서 말은 거짓. 아마 우리 총선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자체도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유행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는 특히 언론에서 많이 이 양반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이 역할을 더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예측 쏟아내죠. 예.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실 예측하고 있는 예측 기간 것처럼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느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죠, 그냥 그대로 말입니다. 예. 기요사키가 무슨 놈의 이렇게 경제 전망 가지고 뭐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거든요. 자꾸 그동안 잘 틀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한때 한 10만, 20만. 돈나머니와 비슷한 시각을 했죠.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는 그러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맞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3년 전에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한국에 관련해서는 사실 부동산가에 폭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런 모습이고요. 나이먼 회장도 과거 2008년, 2009년 저희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 사실 그것을 서프라임 맞췄다. 근데 서프라임 맞췄다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루비니 교수도 맞췄다. 좀 많더라고요. 다이먼 회장도 맞췄다. 예. 그거는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뜯어 맞히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 월가의 다이먼 회장 월가의 항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는 비트코인 한번 가격점만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에서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제로로 될 것이다. 비트코인 그렇죠. 지금 한번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오늘은 또 7만 많이 달러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면 최근에 이렇게 미국 경제 망국론, 미국 정부의 부채론에 대해서 이렇게 디폴트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는 잘 맞지 않는다. 예. 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 팬데믹 당시 때만 하더라도 비관론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 비관론들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비관론들이 대체로 맞질 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말이 쏟아져 나올까? 선거 때 말이 쏟아져 나올까? 그것도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까 하면 예. 누차에 말씀드리는 경제와 민주주의 원칙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효율성 중시하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홍 앵커께서도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어렵게 진행합니다는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새롭게 오신 사장님께서 좀 월급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이 효율성 중시하면 자, 경제 효율성적인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불균형은 그렇죠.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기촌간이든 그것이 기업간이든 또 뭐 각종 지방과 도시 간이든 기촌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1인 1표주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럼 1인 1표주의면 사실 내가 지금 총선에 나간다. 한상춘 논설이 글을 읽겠습니다. 총선에 나간다 하면 잘 사는 사람을 지향하겠느냐, 못 사는 사람을 지향하겠느냐, 못 사는 사람을 지향할 수밖에 없죠. 1인 1표였을 때는 자, 빅테크 업종에서는 빅테크가 주도할 때는 중산층조차도 소위 버텀 오브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층의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자, 인구 구성을 보겠습니다. 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인구 구성의 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한 80% 이상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BOP 계층들이 미국도 80%, 한국도 거의 80%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홍영표께서 또 한성춘 논설위원이 총선에 나간다. 누구를 지향하겠습니까? 사실 나의 표가 더 많은 표가 쪽으로? 많은 쪽에 지향할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는 사실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중시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말에서 비관론이 날 수밖에 없죠. 예. 왜냐? 경제가 안 좋다. 집권당이 경제가 안 좋다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시원하게 공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비관론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야당도 그렇습니다는 자, 미국도 트럼프는 지금 야당에 해당됩니다. 집권당은 바이든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관론과 그다음에 극단적 망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견해일까? 그 사람조차도 비관론과 망국론 주장하는 사람도 경제를 나도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홍영표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비관론을 표심을 떼게서 생각하지만 본인 자신도 홍영표 자신도 한국경제TV의 새 사장님께서 돈을 좀 많이 주시길 바랄 겁니다. 이게 비관론자, 그다음에 망국론자도 본인 자신도 잘 살. 트럼프는 얼마큼 지금 재산을 위해서 각종 자기가 선거를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빗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쌓기 얼마큼 노력합니까? 본인도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작 야당의 입장에서는 망국론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망국론자와 비관론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최고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살리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코스피 5천 주장하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본인도 집권을 했을 때는 경제 살리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체는 그것이 망국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비관론을 얘기해서는 경제 살리게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 순환 주기를 보겠습니다. 예. 침체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우리가 경제 순환의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성장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기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실은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들이 망국론 그 정부가 부도론 근데 내가 있으면 격변해서 코스피 5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그 제3자 입장에서 경제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중시하고 예. 기업은 슈페트의 창조력 파견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고 이윤은 분배해서 국민들에 가져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침체보다는 이렇게 성장, 경제 비관론보다는 낙관론 쪽에 국민의 재산을 돈 버는 쪽에 이렇게 그 기준을 둬서 방송을 해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개인 자신이 자기의 유튜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망국론까지 얘기하고 대침체로 하는데요. 그네들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는 우리 국민이라든가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만큼 큰 그다음에 얼만큼 스트레스 그다음에 얼만큼 불만을 제기했을까 한번 작년 초에 경제 대침처럼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던 시각 작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 글로벌 증시도 18% 올랐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에다 총재가 취임한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 움직임도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엔달러 환율 오늘 증시보다도 한시 특히 엔달러 움직임이 주목받았습니다. 예. 왜 그럴까? 4월 9일 1년 전에 바로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지금 김천 PD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애를 쓰시는데요. 151.8엔, 151자 한때는 150에 근접했습니다. 예. 사실 우에다가 취임할 때 엔달러 환율이 125엔이었습니다. 우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아베노믹스 해제하면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세요. 손실 빌었었죠. 엔달러 환율이 125에서 지금 152엔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추천하는 국내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오늘 엔달러 환율이 주목됐던 시각은 엔달러 환율 가지고 우에다의 1년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에 근접하니까 우에다가 치욕이 된 거죠. 굴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환투기 세력과 자 일본이 지금 엔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아주 환투기 세력과 그다음에 지금 엔저를 맡고 있는 일본의 정부와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환투기 세력들은 어떠냐 하면 추가 엔저에 베팅하고 있다.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엔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강세될까? 엔화 약세될까? 올해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전망치 보면 미국은 2.5% 가장 낮은 선호를 잡은 겁니다. 일본은 가장 높은 선호를 잡은 겁니다. 1% 내외. 펀더멘탈이 어디가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의 성장률 2.5% 최저로 그다음에 최대로 일본 경제에서 1% 될 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예. 올해 연말에 미국이 상단을 5년간 두 차례 내줘서 5%고 일본은 지금 0.2%인데 두 차례 정도 올려서 지금 0.1 내지는 2 되니까 두 차례 올려서 0.5% 된다면 내가 금리 차를 이어간 와다네 부미라든가 이런 데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증권처럼 엔화 강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 약세를 베팅하는 시각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나중에 이렇게 방송 끝날 때 결말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에다 총재 1년 동안의 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 4월 9일 오늘이죠. 예. 이렇게 취임해서 나름대로 야망인 좀 강했죠. 그래서 자 지난 2012년에 났던 아베노믹스라든가 2010년에 추진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겠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죠. 엑시 스트레티죠. 그래서 출구 전략인데 출구 전략은 보통 이 비상대책의 역순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부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추진했던 게 YCS거든요. 예. 그래서 YCS를 출구 전략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YCS를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6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작년 10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게 상향했죠. 그런 과정에서 YCS의 상향 조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얼마큼 마이너스 금리를 언제 해제하느냐 하는데 바로 지난달에 했죠. 지난달에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서 그동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요. 제로에서 플러스 0.1%로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밴드 제로, 패드식으로 밴드 제해서 그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 YCS가 폐지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상장지수 펀드 같은 ETF,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 같은 이걸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뿌려주는 것을 자금 공급도 중단하는 조치를 했었죠. 예. 이런 측면이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죠? 네, 정책 당국의 얘기는 사실은 정책 당국에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이 시그널 준다 하더라도 예. 효과가 나려면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야 됩니다. 많은 언론 방송에서는 페드가 뭐를 조치, 한국은행이 뭐를 조치할지 이것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효과는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시그널 대류에서 레스폰스에서 선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봤느냐? 효과는 거의 못 봤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굴욕이 될 정도로 엔달러 환율 측면에서 올라가서 엔화가 약세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구 전략하면 가장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엔저로 정책이다 보니까 일본의 국채금리, 시장에서 받는 국채금리는 뭐가 될까? 또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이죠. 예. 그러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1년 전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51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반에선 기대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작년 시험날 같은 경우에는 0.91%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보면 통화정책의 시차는 보통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위에 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효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10월 말까지. 예. 그러면 통화정책의 시차를 보면 9개월이다 보면 작년 10월 말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 동향이 오히려 위에 따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0월 달에 국채금리에 대반란이 일으켰죠. 아시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0.91에서 오늘은 0.79까지 오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지표는 엔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내증권사가 엔화가 강세된다. 엔화 투자하세요. 엔화 가지고 미국 국채 투자했지만 지금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망했다. 손실만 났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엔달러 환율이 125엔입니다. 오늘은 김천 PD께서 보여주신 152엔입니다. 위에다가 침하지 말았으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한 125 정도 이렇게 갔을 거다. 이렇게 뒤늦은 반성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1,100원대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890원, 어제 890원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얘기대로 엔화를 투자했으면 저 얼마입니까? 한 120원, 220원이네요. 예, 그렇죠. 손실이 났습니다. 1년 만에 그것도 100엔당 220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엔화 투자해라. 엔화 가지고 미국 국채를 투자하라는 그것도 대형 증권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국채금리 대반란이라든가 엔화가 강세가 약세가 된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위에다가 굴욕을 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렇게 했습니다는 미국의 페드라든가 BOJ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정책 가지고 주로 마치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까지 나오는 걸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시청자분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시장의 성과는 경제는 레스폰스가 중요하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위에다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1년간의 평가로 시장의 평가를 보면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1년 만에 일본의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대장성 입장에서는 위에다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 눈큰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는 눈큰 사람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힘들다. 그러면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도 있고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미국보다 낮습니다. 예. 엔화 약세가 됐습니다. 국제 환투기 수력 미국의 금리 5%대 연말까지 일본은 0.5%입니다. 5%와 0.5%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 무엇보다도 일본의 정부 당국에서는 우에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볼 때 이게 엔화 약세가 엔화 강세 쪽으로 추세적으로 꺾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